네,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초청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특강입니다. 이제 강사분이 제 옆에 와 계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릴 텐데요. 정년퇴직하신 지가 20년이 지나셨다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좀 퇴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흘러오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네. 구급 공무원에 들어가서 36년간 공무원 생활하고 네.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됐으니까 연식이든 됐죠. 제가 이게 프로필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목소리에도 그 힘이 느껴지시고요. 걷는 걸음걸이하며 에너지가 저에게 너무 전달이 되어서 오늘 발표 진행을, 이렇게 강의 진행을 쭉 들으면서 듣는 내용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음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잠깐 흐름이 끊겼죠.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고 또 퇴직하셔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를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요. 다 네. 누구나 다 겪죠.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보신 적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네, 가끔. 가끔.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공무원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궁금증들도 저희에게 이제 들려주실 거고요. 의견이나 이런 것도 보태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는 이거 서울시 공무원을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36년의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그거 나와서 이제 대학에서 용인대학교, 호서대학교, 동서울대학에서 이제 외래교수로 초빙교수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는 것에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강사시래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명강사로 활약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책도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제목이 참 적극적입니다.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기로 쓰셨나요? 제가 이제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들어가면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문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은 공식으로 가르쳐주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처세에 관한 거는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10계명이라고 들어도 됩니다. 공무원의 10계명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그 명확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그 궁금증들을 같이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이 내용은 잘 취합했다가 강의 뒤에 Q&A 시간을 다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기 소장입니다. 오늘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경린대회에서 7분의 발표를 드리면서 대구시는 역시 앞서가는 대구시구나. 미리 대비하는구나 느꼈지만 저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의할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과 체험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을 여러분이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공직자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공직 윤리와 청렴, 행복 찾기,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상대가 누구냐 보면, 나이로 보면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정도가 좋다는데, 진짜 좋은 부부는 한동갑끼리 사는데 아주 좋대요. 왜냐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시간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6형제인데요. 큰형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다가. 그리고 이제 모여서 장례를 모시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형님이 나이가 몇 살인가 했더니 85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시지? 아버지 85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100세 시대라는데 건강했는데 85살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은 앞으로 그럼 85살까지 살면 몇 년 남았으니까 7년 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나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체험하면서, 제가 이제 80살까지 산다면 올해 내 나이가 80살이니까 이제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애용품, 지식, 부동산, 돈 모두 남겨두고 빈소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기고자 해서 제가 한 것이 행복 디자인과 21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인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4차 산업혁명만 썼지만은, 이걸 보니까 문제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을 빼고 자기를 넣어보면, 아버지면 다 아버지냐? 아버지다워야지. 그럼 어머니면 다 어머니다워야지. 근데 걷다가 한 수 없으면 공무원이면 다 공무원이야. 공무원다워야지. 이런 주제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했으니까 이건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 활동을 하면서 청년직을 하고 났는데요. 활동 많이 하죠. 근데 다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제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보기가 왜 여기 있는가 봤더니 어느 분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공통점은, 근데 보니까 파우자싱은 102살의 마라톤을 완 전문이래, 영국 사람. 시바다도에는 99세의 시를 써가지고 시집이 190만 부가 팔렸대요. 송혜 씨, 김성근 씨, 전부 고령자가 하는데 걷다 200을 넣었더라고요. 왜 넣어놨을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모르는 분입니다. 최혁재라는 인재개발의 팀장인데 이걸 봤다 그래요. 은퇴한 시청 공무원이 칠순의 억정 스타 강사, 그리고 방송에 나온 것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첫째는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공짜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운명이 있습니까? 저는 운명을 사주팔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교육을 받냐고 운명이지, 태어난 시기, 연, 월, 일시, 사주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뭘 선택하느냐, 이게 따로 운명이 결정되는데, 제가 이제 선택 중에 하나인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추억입니다. 제가 한강사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한강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게 한강의 옛날 사진입니다. 고수부지가 있는데요. 고수부지에 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옛날 한강 개발하면서 전부 막고는 뚝섬에 있던 고드나무도 다 변해버렸어요. 물 흐르는데 방해된다고. 그래서 내가 독일 갔더니, 독일 라인강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건 전혀 한강 기분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유람선이 그냥 길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서울 와가지고 당시 고건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한강에 나무를 심읍시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래요. 물르는데 괜찮을까? 고수부지는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 승낙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고 보니까 비가 어떻게 할 거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렇게 한강이 고수부지의 나무가 미사로부터 행리도까지 40.5km가 나무로 숲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제가 한 거지만은 저는 이걸 잘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직자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꿈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개인 소망, 집단 소망. 그럼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런데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꿈은 뭐였을까요? 이분이 꿈꾼 것은 한글을 만든다는 꿈을 꿔가지고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스칸, 대무진이죠. 몽고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인물이죠. 13세기입니다. 이분은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꿈, 정복하겠다는 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색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인권운동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꿈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피부색을 갖고 갈등받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분이 그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날 연설할 때 이게 대단한 연설문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능성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 바로 그날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꿈을 이루느냐? 집단 소망이죠. 양반 상놈이 사라졌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산업공상 없어졌습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농사를 망쳐도 내년에 잘 쓸 수 있고 재기를 꾸는 행복을 추구하는 누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 청산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맡아가지고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석촌수가에. 공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로 가느냐?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 37층이거든요. 이쪽 건물이. 이게 올라갔습니다. 100층 넘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되니까 롯데에서는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 영상 보시오.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불란서는 바로 파리 에펠탑이죠. 미국엔 자유여신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19세기에 세웠는데 325m고 자유여신상은 93m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얼마냐? 123층에 555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딩이라는 건물 자체가 만약에 디자인이 없고 설계도가 없다면 고층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꿈은 뭐냐? 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 세 번째가 경제에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까지 알차게 디자인하자. 이것이 보통 사람의 꿈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꿈을 가지냐? 공직의 달인이잖아요.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년퇴직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단 승진 목표를 자기가 둬가지고 나는 사무관까지 하겠다, 서영까지 하겠다, 주사까지 하겠다, 승진 목표를 달성하면 달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은 명예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꿈을 목표로 정하고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요, 선망의 인기 직장입니다. 행정직이요, 406대 1입니다. 지난번에 구급 신문에 난 얘기지 않습니까? 더한 것은 공직의 노동 가치가 고급이기 때문에 중노동도 아니고 3대 업종도 아닙니다. 소위 구급 공무원의 스카이대 출신이 줄어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바로 국가 발전을 하는
상징이고 선호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약점이 있죠. 약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습gem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과거에서 오늘에서 미래로 가는데 돌아보면은 과거는 아무리 잘못됐어도 오늘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을 잘 살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레 간 것은 어차피 고칠 수 없는 거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희망을 내일에 갖자. 이것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꿈놈의 꿈은 옛날 고구려 고토, 발해각 했던 지역까지 우리는 이걸 다 함께 통일하겠다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남북 협력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걸 폭파해버렸습니다. 결국 자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되는 이유 가운데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7월 1일 날 400m 큰 걸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에 깎아준다. 같은 대한민국의 한국 영토에 저것을 다 밝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은 무슨 꿈을 꾸고 가자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고 가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꿈을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꿈은 뭐냐면 여백을 채우자는 겁니다.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9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30살이라면 90살까지 살면 60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결심 중도 걸리지 말고 작심삼일 하지 말고 버리고 반드시 여백을 다 아름답게 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가능성을 갖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독일하고 러시아 월드컵 때 마지막 붙었습니다. 매번 졌습니다. 독일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대 1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세계 서해 랭킹 1인데 우린 그 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명랑해저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으로 303척의 배를 이겼잖아요. 좁은 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꿈은 뭐냐? 근육을 채우자는 겁니다. 식백과 전력을 갖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가지고 그 필살기를 이루기 위해서 관리하고 몰입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역사를 알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있기까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무수한 931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국민소득이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76달러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통하고 잘 살아보자고 운동하고 이래 해가지고 결국 치고 어떻게 되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생명단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타야 됩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무슨 색깔이죠? 색깔이? 초록색이죠. 맞죠? 그런데 메뚜기 색깔은 초록색이 아닙니다. 결국 벼잎색이 닮아서 갈색으로 바뀝니다. 메뚜기 색깔은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하느냐? 변하는 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적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응하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소위 보물상에 나오는 선장입니다. 애꾸른입니다. 이 애꾸른이 진짜 애꾸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애꾸른이 아니라 가판 위에 있다가 지하로 들어가면 전기가 없을 때 깜깜할 때 그때 자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 눈을 밝을 때 가리겠다가 지하실에 들어가면 얼른 벗어가지고 암흑에 대응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국가 사회 트렌드에다가 모두 접목하는데 변화는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변화할 게 뭐냐면은 미래 사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미래 사회는 소위 말하면 알리바바에 투자한 일본의 손정희는 요새 로봇에 심취해가지고 세계에서 로봇을 이끌어가는 일본 사회를 이끄는 것이 손정희 씨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일본이 기화했던 사람이지만 요새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얏트 호텔과 메리어트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국제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 나가는 호텔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어비앤비입니다. 호텔도 없습니다. 연결만 해줘가지고 잘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무수히 변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가야 바꾸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변해야 혁신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앞서가면 먼저 보고 오르면 멀리 본다. 이것이 변화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대구시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앞서가는, 특히 지난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사례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대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수한 앞서가는. 여러분이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대비. 꽃을 담은 병은 무슨 병이죠? 꽃병이죠. 옆에 꿀을 담은 병은 무슨 병입니까? 꿀병이죠. 물을 담은 뭡니까? 물병이죠. 그런데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담으면 뭡니까? 쓰레기통이죠. 똑같은 것도 그릇이라도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른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남자들의 로망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근육질입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동물은 저렇게 힘만 세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근육이 넘치고 체력이 강해도 이게 없으면 끝입니다. 지식과 정보, 가치, 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워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선입관 갖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한 건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입관 갖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휘자 하나는 이 배를 움직입니다. 지휘자에 따르지 않으면 배가 파손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피도 들어가고 말했잖아요. 구성원을 바르게 일하는 사람인데 지휘도 특권도 계급도 돈다는 책임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존경하는 대구시장인 권영진 시장입니다. 이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먼저 코로나 대처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구의 혁신 목적지는 경제 성장과 시민 행복으로 가는 글로벌 선도 도시다. 그를 위해서는 대구는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의 도시, 즐거운 도시, 참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대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구 제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시옷이 가야 된다. 결국 시정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시민의 안전하고 경제 성장과 행복입니다. 이거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리더면 대통령이 리더면 대구시장은 팔로우입니다. 대구시장이 리더 때는 구청장, 군수는 팔로우입니다. 군수가 리더 때는 면직원, 동직원은 팔로우입니다. 그렇다면 팔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팔로우는 결국 협조하고 헌신하고 추원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는 거죠.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이순신이 아니라 나대용 씨잖아요.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적에 4가지 주문했잖아요. 일본보다 빠르게 가게 하라. 일본인들이 칼을 들고 배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라. 불을 붙여 불이 붙지 않게 하라. 더 빠르게 하라. 훌륭한 리더 이순신 장군과 나대용 씨는 거북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결국 리더 팔로우는
팀워크가 필요한데 뭐냐? 5가지입니다. 긍정하고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손흥민 선수를 감독이 격려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레로 감독이 격려해주고 모두가 말입니다. 말. 행정적인 집단이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기는 리더팔로서는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생각해도 말을 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대구시 정책은 어떤 거니까요. 내가 보니까 첫째는 할 일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일도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스스로 행동에 따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의 공짜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지만은 우선 사명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사명은 뭘까요? 제가 공직을 퇴직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신학교를 장학금을 줄 테니까 졸업해가지고 목사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목회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설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신학교를 가려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마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보름지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목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 하세요. 이래서 제가 그거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느냐? 그래서 사명감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강사인데요. 강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사는 3가지입니다. 전문성과 진정성과 강의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성과 강의력은 중요한 거죠. 전문성과 진정성이 있다. 이러면 설득력 있지만 재미가 없는 강사다. 전문성과 강의력이 있다. 내용은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재미있지만 내용이 없는 강사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 있는 전철의 명강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강사로서 삶이라면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준 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코리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게 올 거냐? 그것은 다 알다시피 온라인의 행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경희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대면하지 못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공무원으로서 인식을 전해야 됩니다. 정책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근데 문제는 시민보다 한 발짝 앞서가야 박수를 받는 것이지 뒤에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발짝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스 코로나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기본으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봅니다. 왔다 갔다 얼굴을 대하지 않는 거죠. 언택트죠. 두 번째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마놓고 강당에 살 일을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팀 미팅도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도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문화거든요. 소위 BTS 온라인 공연도 엊그저께 나훈아가 어게인 대한민국 해가지고 했습니다. 나훈아 그 대가수도 관중이 없이 소위 말하면 온라인으로 했는데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걷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나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대구시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장단기 기능 가능 업무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행 가능한 업무는 언택트 생활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배달의 민족 같은 소위 민원도 배달해주고 음식도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가 조장행정에서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일부에서 되어 있지만 이제 단속 업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장기 발전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구정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생활용품이라든가 농산품 공동 구매해 가지고 구청이 시청이 소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선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한 것은 보건소 아까 발표한다 보니까 치매 같은 원인이고 뭐 독거 원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소위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장행정에서 건강관리도 해주는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구정이 선도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시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왜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에게 목사 제안을 하던 어느 목사님의 제안에 어느 목사님이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내가 왜 공무원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무원이 됐습니까? 나는 무엇이 난가 다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나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 10계명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합니다만은 여기 10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조직 비전과 맞춰라. 그 다음에 상사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남다른 필색을 가져라. 좋은 인맥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은 이걸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다만 소명의식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왜 공무원이 되느냐는 걸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하는데요, 물어봤대요. 혹시 술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러면 혹시 도박을 하십니까? 도박도 안 합니다. 그럼 혹시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난 여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소명의식이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무슨 재미로? 공무원은 출근하는 재미가 아닙니다. 월급 받는 재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느낄 때 그때 그 재미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소명의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가짐입니다. 수신제가,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수신제가 경차나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은 우선 공직자는 가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도외시해 놓고 나와서 하겠다? 아닙니다. 기본은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고 불만의 원천이잖아요. 가정이 행복을 찾느냐, 이걸 관리 잘하라. 두 번째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기 학원 위생 업무를 한다, 보건 업무를 한다, 뭐 도시 설계를 한다, 뭐 공사한다, 전문직을 가져야지. 그거 없으면은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추진제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는 아인슈타인 말씀처럼 여러분이 시민에게 시정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내 가군이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 생각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성공 전략을 보니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공직자는. 두 번째는 함께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옛날 대표 선수 대표일 때 주장 일적에 그 대가 신인 선수가 구두끈이 끊어지면 이걸 무릎 꿇고 매주는 이런 보살핌, 이런 도와주는 것, 이게 손흥민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시민들의 일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힘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쉬운 일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걸 해야 경쟁에서 협력도 되고 조직이 필요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 가지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이게 과대 포장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말은 재미로 살아요? 아니죠.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케이스만 크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공감하게 하는 거죠. 자기 하는 생각을. 세 번째는 진심으로 말해야 상대가 움직입니다. 진심은 다른 데 있는데 입으로만 말하는 거 설득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입니다. 이부터. 첫째는 자신의 업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을 못하는 건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건 유죄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유죄입니다. 자기개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공무원 생활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동사 다닐 때는 뛰어다녔습니다. 왜? 옛날 신문 배달할 때 뛰던 습관이 있어서 관내를 뛰어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안 하는 일을 했습니다. 변소통도 같은 거. 세 번째는 주민에게 무조건 친절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인의 무대 주인공처럼 일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는 자랑이 아니라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기개발인데요. 이게 적극 행정인데 지금은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위험하지만은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실패하면 외면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보려면 도와주지만은 인간성에서 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사를 무시하는 일, 조직에 헌신하지 않는 일,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 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이 생기고 교만하면 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자기개발의 세 번째는요. 이게 대구시 아마 간부의 사진 같습니다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성과를 내라. 그러니까 항상 창의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개발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시정발전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물을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하면서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십시오. 찾아내는데 찾되 그 일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정발전의 주역의 제1호입니다. 문제점은 찾되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일이 안 된다는 말은 지워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민원이 와서 되도 않는 엉뚱한 요청합니다. 이것 좀 이뤄달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왜? 내가 이걸 선생님을 해드리려면 해줄 수 있는데 해주려면 공무원은 우선 그만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국회에 나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껄껄 웃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짜에게는 생명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무조건 도와줘 감동을 주라는 거다. 무조건. 뭐 피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씁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쓸개를 두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공직자가 나와가지고요. 쓸개를 집에 왔다. 화가 난다. 똑같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화가 치밀습니다. 그때 화내면 지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쓸개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내가 화를 못 낸다.
이렇게 돼야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공무원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네, 가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퀴즈 같은 얘기를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와 말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가 살까요? 말이 살까요? 근데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책을 보니까요. 깊은 물 장마에 빠진 큰 물에는 소는 반드시 살아난답니다. 근데 말은 죽는데요. 근데 연못 같은 작은 물에 빠지면 말이 먼저 살아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죄를 이기고 둔한 것이 예리한 것보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끈질기게 나가라는 얘기지 말처럼 반짝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게 실제 언택트가 아니면 내가 상품을 주고 거는 건데요. 이겁니다. 이 가젤과 표범이, 가젤은 표범의 먹잇감입니다. 만나면 하나는 도망가야 되고 하나는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가젤은 시속 80 내지 90km입니다. 근데 이 표범은 시속 115km입니다. 둘이 만납니다. 잡아먹히느냐 잡히느냐 승률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생각하십니까? 근데 책에 보니까요. 표범이 가젤을 사냥해서 승리하는 것은 30%에 불과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젤이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가젤은 표범한테 잡히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표범은 못 잡아먹어도 한 끼 굶는 것밖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간절하고 절박함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는 뭐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공자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뭔 영화인지 아시죠? 기생충 여러분 다 보셨죠? 근데 기생충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송강호입니까? 기생충입니까? 근데요, 영화는 남기는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기생충 그거를 되지 말고 바르게 살자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목적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생충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생충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걸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정확히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뭔가요? 여기서 또 하나 영화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뭔가? 이 관상입니다. 이게 수양대군이 이제 결국 내주에 승리하고 수양대군 반대편에서 섰던 송강호 관장제의가 죽어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마지막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송강호가 그렇게 말하죠. 수양대군은 관상쟁이 송강호가 눈에 띄었다면 수양대군은 출세 못합니다. 왜냐면 알기니까요. 저 사람이 모반할 걸 아니까. 근데 얼굴을 가리고 안 나탔잖아요. 결국 송강호가 이제 관상쟁이가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남긴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실패해서 죽음으로 가지만은 나는 먼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는 내가 정확히 봤다. 파도를 봅니다. 누구나 파도를 보잖아요. 근데 그 양반 마지막 대사가 이겁니다. 파도를 몰고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다. 바람을. 이것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거보다는 파도가 밀려오는 현상보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뒤에 배경, 역할, 환경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대체하다 보면 왜 아까 나는 그 경리대에서 감독에 본 것이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 아이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그 시험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거길 예방하고 했다 그랬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 보호에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우린 모든 분야의 일들을 볼 때마다 영화적인 메시지처럼 그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이 생긴 과정을 보려게. 내가 가정강의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뭐 난리칩니다. 근데 바람을 피게 된 현상보다는 왜 바람을 피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좀 딱딱한 얘기지만은 이 공직 윤리와 청렴과 행복 찾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짜의 윤리와 청렴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 행동 규범을 보면 법치와 윤리 지배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윤리는 법보다는 아래인데 법을 어기면 국가의 공권력이 처벌하지만 윤리를 어기면 욕을 먹기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파수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윤리인데. 그런데 뭐냐. 공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고 윤리는 뭐냐? 윤리는 특별 권력관계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법의 이의보다 더 이후의 문제에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게 윤리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민에게 시민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윤리입니다. 친절해야 되는 건 윤리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지배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규탄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정은 그건 바로 규범에는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청탁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공직자, 일반 국민, 배우자도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법령 위반 지위 권한을 남용해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지명난법에 따르면 5조 1항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을 통해서 공짜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하지도 말고 마지도 말자는 겁니다. 이게 공짜에게 생명입니다. 이거 어기면, 다른 걸 어기면은 되지만 이거 어기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현상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의 기본합법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반 지킬 것이 밥은 3만 원 이내로 먹어라. 선물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수산물 같으면 10만 원, 나머지는 5만 원 이내로 해라. 경조사 때는 무조건 5만 원 이내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하면 처벌이 따릅니다. 이거는 법으로 하는 것은 바로 윤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초심을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던 날, 공무원 시험 합격하던 날, 여러분이 합격 증서를 받고 좋아할 때 낙방에서 쓰디쓴 술을 먹고 울부짖던 사람이 몇 명을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 번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면 21만에서 23만 명이 낙방을 한답니다. 합격한 사람은 그들의 고충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합격했다고 즐기냐 아니냐 그 순간에 쓰디쓴 술을 먹는 사람을 항상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길을 택하느냐? 공시생, 소위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생들이 44만 명이랍니다. 이게 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누가 공무원이더라고 이 길을 택했느냐는 겁니다. 더한 것은 원래 공무원은 사고를 칩니다. 사고가 다른 게 아니라 일이 많아 힘듭니다. 생활고 겪습니다. 질병고 나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은 공짜들에겐 필수적입니다. 공무원이 봉급이 아무리 어렵다고 치더라도 풍족합니까? 여러분이 애들 대학 보내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비난하는 거 조금만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못하면 비난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우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에 있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합격하던 날 그 기쁨을 항상 되새기면서 오늘 근무하라는 겁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정을 겼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부정청탁 부탁할 때 너도 들어보지만은 규정을 어기자는 겁니다.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른 데 다 어긴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삭임이 뭐냐?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만 한다. 근데 몽이심서의 정약용 씨가요, 이런 사지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아는 게 아니라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무슨 비밀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공직자들은요,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단둘만 안다? 천만의 말씀. 비밀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알게 됩니다. 윗사람에게 뇌물 줬다고, 뇌물 준 사람이 아랫사람이 얘기합니다. 윗사람한테 가서 아랫사람에게 뇌물 줬다고 말합니다. 이거 쏘으면요 속상입니다. 절대 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꽃길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내가 너를 시장한테 말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서 출세시켜주겠다. 너를 내가 출세시키겠다.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꽃길은요, 내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준 꽃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도미노 현상처럼 한 곳에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소중하면 악마의 속도에 부딪히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사진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중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농사짓게 만들고 장가 갈 때 집 한 칸도 안 주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항상 불만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영상 사진을 내가 이렇게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있는데 저 서재에 큰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고 딱 자세히 보니까 거실의 사진은 아버지가 아니고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를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건 딱 한 가지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나머지는 몽땅 아버지가 줬습니다. 이 목소리 괜찮습니까? 목소리 때문에 제가 출세했습니다. 군대에서 이 목소리 덕분에 대북방송 아나운서를 했을 수 있습니다. 대북방송 아나운서는요, 무슨 목소리만 좋고 잘하면 되니까 제가 시험 봐가지고 3명 뽑는데 제가 가지고 대북방송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아버지 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안 한다지만 자유의 매 아래 친애하는 인민군 군관과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했다. 이게 누구 덕이냐? 아버지 덕이냐? 그 방송 요원으로 아나운서 하는 바람에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면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 여러분이 있게 한 직장,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동료, 이 사회, 국가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소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쌍둥맞죠? 이 양반 누군지 아시죠? 최불암 씨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어떤 역할만 그도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엔 수사반장하고 그러더니 또 뭐 시골 마을에 또 이장 역할도 하시고 그러더니 요즘엔 또 뭐 팔도 음식 뭐 이래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 역할을 맡았는데 정주영 씨보다 더 정주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오공화국이라는 연습극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차라리 MBC에서 나를 그때 이승만 시켰으면 나는 잘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 이승만은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이승만 역할을 맡았으면 이승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까? 그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이 과외 과장이십니까? 그 과장 역할을 하셔야죠. 여러분 직원입니까? 직원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엄마 역할을 하셔야죠. 역할 못하면요, 관객이,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관객입니다. 아내의 관객은 남편입니다. 부모의 관객은 자식들입니다.
관객이 외면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대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대구 시민이 외면하면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역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도둑님이 물건을 치고 도망가다가 핸드백을 낚아채고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갔 경찰에 따라갔습니다. 도둑 잡아라. 요 양갈래길에서 도둑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은 어느 쪽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쪽 길로 갔을 것 같아요? 도둑놈이? 도둑놈은 반드시 왼쪽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가 평소에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공직자는요 절대로 왼쪽 길은 길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다녀야 되는데 바른 길 못 가면 여러분은 바르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른 길로 가세요. 당당히 가세요. 그다음에 이 한순간에 문턱을 깨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 고려 청자입니다. 천년을 이룬 고려 청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물인데 이게 국보인데 이 보물이 1000년간 유지했다고 치더라도 이 보물이 망치, 작은 망치 하나 새망치면 딱 깨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 공직자들도요 자기 걸어온 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덕, 경력, 직위,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판단 잘못으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꾸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일일 수 있습니다. 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행복은 돈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남이 기쁠 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초에 땅타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이건 식입니다. 아니에요. 남이 기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겨우 보니까 우리 애들 장가 드릴 때 결혼시킬 때 무척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장을 받습니다. 청장은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청장을 받고 결혼식에 가면 내가 자식 결혼시킬 때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남이 기쁠 때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옆에 동료에서 같이 일하다가 표창을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면 나의 슬픔입니까? 함께 기뻐해야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남이 기쁠 때 기뻐하라. 두 번째는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진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는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게 한 채에 아마 30억도 가고 이럴걸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비교하면 내가 아파트가 낫잖아요. 못 살잖아요. 비교는 하되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낮아집니까? 비교를 하면 낮아지지 말라 이게. 왜? 비교 대상을 나보다 더 나은데 비교하면 낮아지지만은 반대로 나보다 더 밑에다가 기준을 두면 나는 상당히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비교가 낮아지지 말라.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라. 자,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현대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절대 자랑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양복을 배려하라. 세 번째, 용서하고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길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적극적 행동을 하면 성공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잘못해도 용서가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실패합니다. 부정부패 가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답은 뭐냐? 결국 정답은 노력입니다.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 자신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일터냐, 국가, 민족이냐, 전 인류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린 죽어도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공짜. 그 사람의 가치니까. 바라면서 마중기봉입니다. 수기 혼자 잘하면 1m 20입니다. 대마초부터 나면 2m 잘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대려사정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당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당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큰일 하자. 이게 마중지봉의 의미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악조건이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무성한 남이 있어 중간지 있습니다. 더하기서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다 생각하면서 가장 영성을 위하였다.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삽시다 말하면서 질문은
각자 받아서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구시에 와서 여러분께 만났는데요. 오늘 강의는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 어제까지 한 강의는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연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더 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즐거운 날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 행복한 대구, 행복한 시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경청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미래를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멋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자리로 조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안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네. 예, 예. 눈빛이 강의하는 내내 너무 살아계셨고요. 또 목소리나 이러한 것들에서도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져서 제가 몇몇 가지 되게 기억에 남는 말들을 이렇게 받아 적어봤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 또한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궁금하신 내용들을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공직자들과 시정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되거든요. 공직자는 남들 앞서가야 되게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언택트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민원도 배달해주고 또 농산물도 배달해주고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목적은 뭐냐? 대구시정의 행정의 목적은 대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믿고 그 노력은 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좀 이제 발맞추어서 트렌드를 좀 읽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라는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와 있어서 이 질문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셨는데 이게 참 질문이 재밌습니다. 공직 생활 하실 때 유혹이 한 번도 없으셨는지 이런 질문이 있고요. 혹시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제가 강의 중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네. 공짜로는 수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요, 네. 뭐 돈을 집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돈을 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자리 보낼 테니까 해달라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까도 강의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 그게 가문이설입니다. 악마의 속성입니다. 항상 나에게 뭐를 제공한다고 치면 그건 그 사람이 이득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는 여기서 공무원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할 거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 태어났는데 나는 정년퇴직을 하겠다 생각하지만 인간한 유혹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거 물리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면 잘못돼서도 국가나 제도적으로 보완해 줍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소극적으로 소위 복지부동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매장되거나 외면하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유혹받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침마다 되새겨야 되겠네요. 가만히설에 속지 말자.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도자기 와장창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항상 늘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는 좋은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0년 지났다 하셨잖아요. 한참 후배들이 지금 영상을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후배, 강사로 오늘 오셨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또 후배를 또 바라보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후배들 격려. 제가 그렇게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뭐가 후회되느냐면 왜 동료들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았느냐. 상사를 왜 이렇게 무시했느냐. 그리고 부하들을 또 일 못한다고 책임 안 느냐. 근데 그것은 항상 공직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 내가 너를 소위 킹메이커 하는 식으로 나는 너의 도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면 그만두고 나서도 향기가 있지만은 자기 혼자만 위해서 그냥 독불장구 형식으로 고집 부리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불어 함께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모든 문제는 해결되라고 봅니다. 네, 동료로 생각하는 이런 팔로우십을 좀 가져라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 전에 마지막 멋진 구호 한번 정해 주시면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네. 누구나 두 번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멋지게, 네. 그 보람있게. 네.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멋지고 보람있게 이렇게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고 보람있게! 보람있게!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